수조 원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서 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 이런 거 진짜 좋은데. 예적금의 원금 현실이 어떻겠어요? 은행은 정보를 감췄습니다. 책임은 모두 운용사에 돌립니다. 제가 나이가 93인데 디스커버리가 뭐 어찌 생겼는지 그것도 폰드가 무엇인지 알 데 없는데 사실상 운용사에서 이제 자기들 책임이잖아요. 우리 판매사의 롤이 아니니까. 은행은 펀드 부실을 정말 몰랐을까? 3년 정도는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그리스도 사람들이 피해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품을 제시해서 상품 검토하고 하는 팀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이 판단하는 건 분명히 수치고요. 알면서 판단은 사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제대로 설명했다. 모르겠던 그런 부분에서 그냥 설명을 약탈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탐욕이 도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행이 감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고모가 대답할 수 있는 만큼 대답해요. 고모 하나은행 그 지점 알죠? 거기서 고모 펀드 들었잖아요. 그거 얼마 들었는지 기억해요? 오래됐어, 잊어버렸지. 왜? 5억짜리 펀드 DLF라는 상품 들었던 거 기억나요? 글쎄 모르겠어. 그게 DLF인지 뭐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이너스 80%야 고모. 치매 피해자 김모 씨는 현재 요양원에 있습니다. 이제 2018년 7월 27일 날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바로 2018년 9월에 이 상품을 드셨더라고요. 11월에 그 은행 직원 PB한테 가서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태고 혹시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뭐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년 5월에 또 들었어요. 너무 괘씸한 거죠. 이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 보호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상품 가입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7년, 18년만 해서 44개 상품이 들었죠. 제가 17년, 18년에 펀드 그거를 다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44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마이너스 너무 많고 현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셨어요. 그 카드의 대금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저희 공모 사인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자기네 돈이었던 거죠. 자기네 돈.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그냥 무슨 다른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우리 고객들의 돈으로 어떤 세계가 따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다음 주 월요일날 정기액을 만기 도래하는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 이런 거 진짜 좋은데. 금리, 우리 과장님 이게 뭐냐면 과장님 생각에는 금리가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미국은 12월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요.
금리는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상품이었는데 투자해가지고 사실은 1년 6개월이지만 6개월 만에 다 조기 상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조기 상환이 되는 겁니까? 예, 6개월마다. 다 6개월마다 기회를 드려요. 만일에 다른 은행에 만기되는 자금이 있다 하면 네. 딱 1억을 맞춰서 하시기에는 좋아요. 지금 또 변동성이 조금 더 클 건데, 근데 과장님 우리가 투자해놓은 상품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이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네. DLF라고 그러거든요. DLF. 이 금리 DLF. 그래서 다른 본부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제 승진은 안 되는 거고, 승진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점포로 가고, 그 다음에 면직도 되고, TV 면직되는 경우도 있었죠. 영업점도 다 급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다가 더 안 좋은 데로 가고, 신설도 가고. 소장님 뭐 은행원들끼리도 다 그런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신가요? 판매 수수료 목표 5천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막 8천까지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그 목표를 또 피디들은 또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자꾸 늘어나고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금리가 비이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금리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만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금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또 과장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네네. 금리가 내릴 조짐이 분명히 있었는데 경고 같은 게 없었나요? 제가 이제 영업점 있을 때 이게 직원들 권유하는 거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대담하게 권유를 할 수가 있을까? 원래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알면 그렇게 못하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좀 판매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개인 대출 보다가 갑자기 발령 나서 TV 연수도 못 받고 그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이게 6개월 연수 받는 것도 솔직히 부족해요. 그런 지식이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을 교육을 받고 바로 투자 상품을 판매를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은행이 안전한 상품이라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 원금까지 모두 잃을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파생 금융상품 DLF와 DLS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8월에 처음 우리은행에서 DLF로 언론에서 시끄럽게 방송을 할 때에도 저는 제가 가입한 게 DLF인지 몰랐어요. 뉴스를 보고 알게 됐어요. 뭐 갑자기 듣지도 못한 영국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영국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뭐 좀 있으면 또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그냥 예금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돈으로 내가 한 건데 그러니까 뭐 6개월 조기 상환이 대부분 되고 원금 손실이 있지만 100% 원금 손실까지 된다는 거는 전혀 설명 못 들었어요. 그때 원금을 보장하지는 사실은 않죠. 이자가 4.03인데 그러면 마이너스도 그 정도를 생각하지 누가 100%를 생각하냐고요. 내가 뭐 몇십 프로 대박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래요. 정말 이거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일이고.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괴롭고 그 하나은행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자는 금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알아서 하라 이 말이죠.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또
다 인정은 했어요. 뭐 저희 지금 뭐 다 감사 받고 있는데 뭐 정서 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인정은 했고요. 두 번 인정이 됐던 거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DLF 가입할 때 PB가 상품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예적금을 할 때 누가 영국 금리, 미국 금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진짜 예적금인 줄 아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우리 PB한테 얘기했거든요. 투자의 티업도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그래서 저는 PB가 제 성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원금 손실 얘기도 당연히 없었겠네요. 원금 손실 얘기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예적금에 원금 손실이 어디 있었겠어요. DLF는 도박에 가까운 상품입니다. 그것도 불공정한 도박 상품이죠. 제가 은행이고 기자님이 고객이라고 해봅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DLF는 독일 국채금리, 미국, 영국 CMS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베팅하는 겁니다. 독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독일 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가져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1%네요. 이러면 기자님이 이겨서 제가 3%의 수익을 드립니다. 3%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또 카드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입니다. 이러면 제가 이겨서 다 가져갑니다. 아, 이걸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데. 매우 불공정한 상품이죠. 이기면 겨우 연 3, 4% 정도의 이자의 수익을 보는데 100% 원금 손실이 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은행이 설명을 했나요? 이런 불공정함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라는 예금같이 상품을 팔았던 거죠. 정말 사실은 결정적으로 사실은 깨지게. 불안전 판매랑 별개로 근본적으로 상품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DLF 같은 경우는 리스크에 비해서 리턴이 너무 적었죠. 리턴이 너무너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 아는 사람도 안 팔았죠. 왜 그런 상품을 판 거죠? 좋잖아요. 스토리텔링하기가 좋잖아요. 국채가 들어갔잖아요. 국채라는 말이 굉장히 좋죠. 신한은행에서 판 라임 CI 펀드 피해자 이모 씨.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섭니다. 잘못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든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 진짜. 18, 19, 라임 펀드에 들어간 돈 2억 원. 이 씨 부부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원금이 만약에 손실이 된다 했으면 안 들었겠죠. 잘못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으면은 누가 듣겠어요, 그걸. 그렇다고 뭐 이익이 엄청나게 센 것도 아니고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준다는 거 보고 때문에 그런 건데. 은행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상품을 사려서 그걸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권유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시각 이 씨 아내는 신한은행 본사 앞에 서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없을 거란 약속과 달리 2억 원은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은행을 믿은 거였죠, 저는. 제가 무슨 제2, 3년 국내권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지금 이런 인터뷰조차도 저는 부끄러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노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은행인데 이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말 무너졌죠. 딱히 바라는 건 없어요. 제 돈 제가 노력해서 30여 년간 노력해서 온 그냥 서울에 조그만 집 하나 준비하는 그 꿈에 라임 CI 펀드 피해자들이 신한은행 임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보험도 가입돼 있고 상하지 않는 제품이고 전쟁 나지 않는 한 이거는 무조건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 저희들도 라이펀드 자산운용에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돈을 가지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라임한테 돈을 받는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사도 그 안에 부품이 뭐 들어있는지 보고 사는 거 아니다. 벤츠가 좋다면 그냥 벤츠니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예요. 라임이 그런 상품을 제시해서 상품을 금성하고 하는 팀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이 판다는 건 무능이 소치고요. 알면서 판다는 건 사기입니다. 투자 설명 같은 거 할 때도 허위로 이제 체크된 조항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 설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제대로 설명했다. 고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리스크를 안고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안전을 내세우고 이자 뭐 3% 4% 그거 갖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잘못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객님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꽃밭 앉아서 잠을 잤어요. 결국은 난소에 물혹이 생겼는데 막 2주 지나니까 6cm로 커져버려요. 6cm가 2주 동안에 큰 거예요. 병원에서 조직검사 하자고 당장 수술하자고. 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아파트에서 제가 8층 사는데 뛰어내려버리니까 남편한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릴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 겨우 남편이 달래가지고 제가 암일지 모른다는데 남편이 혼미백산해가지고 무슨 펀드든 손실이 다 100% 나면 다 상관없으니까 너만 살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라임은 4가지 펀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 펀드는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였고요. 2 펀드는 국내에 있는 상장업체나 비상장업체에 투자하는 펀드였습니다. 은행이 투자자 돈을 받아서 라임한테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돈을 받아서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자 돈을 은행 기자님이 모아서 저한테 주시면 자산운용사인 저는 이 펀드에 차곡차곡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폐쇄형을 개방형처럼 속여서 팔았습니다. 폐쇄형과 개방형은 또 어떤 거예요? 폐쇄형은 만기 때까지 못 찾는데 개방형은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폐쇄형이 원래 수익률이 더 좋은데 고객들은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 개방형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폐쇄형에서는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빼고 해서 불법적인 펀드 돌려막기인 겁니다. 계속 돌려막다 보니까 또 다른 펀드가 부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횡령 의혹이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한꺼번에 내 돈 돌려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이제 돌려막기로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신규를 모집을 못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왜 고객들이 라임이 불안한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안 들어오니까 돈은 안 들어오고 기존의 고객들은 돈을 줘야 되는데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라임자산운용은 돈을 못 주겠다. 만기가 됐는데 은행에 돈을 찾으러 왔는데 돈은 통장에 찍혀 있는데 받아야 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엉터리로 자산 운용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은행도 이런 부실 사태를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다 라면서 판매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라인펀드를 은행과 증권사에서 1조 6천억을 넘게 팔아줬고요. 은행만 따지면 한 8천억 됩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사모펀드를 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이자 수익 때문입니다.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죠. 판매 수수료가. 그 판매 수수료가 이제 비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거죠. 각종 펀드 판매 수수료로 하나은행이 챙긴 지난해 비이자 수익은 8,200억 원. 우리은행은 9,800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사모펀드 판매액이 2016년보다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비이자 수익을 꾸준히 늘렸고 지난해 비이자 수익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비이자 수익을 강조하는 은행의 판매 정책이 DLF 판매를 확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투자자 위험을 높이는 상품 설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약정 수익률을 확보하고 자신이 수수료 수익을 유지하면서 판매를 지속하였습니다. 은행은 어떻게 비이자 수익을 늘렸을까? 예전에는 솔직히 영업점에서 펀드 정도 파는 수준이었어요.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정식 펀드 한 자 5만 원짜리만 가입해도 한 자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수수료 체계로 바뀌다 보니 자꾸 그만큼 위험한 상품을 팔아야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익이 좀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판매가 됐었던 거 아닌가. DLF나 라인펀드는 이른바 중점펀드였습니다. 중점펀드라는 건 뭐냐면 고객에 대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이 사람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중점펀드가 왜 필요하죠? 자기가 스터디해서 공부해서 손님에 맞게 포트폴리오 해는 게 맞는 거지. 중점펀드가 왜 필요해요? 만기 환매가 되지 않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자금의 압박을 받고 1년 동안 기다리며 환매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실펀드 사기 판매 기업은행 규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입니다. 기업은행이 판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 중단 금액은 914억 원. 이 상품은 초고위험도 상품입니다. 1등급 초고위험도 상품. 공격 투자형 투자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안정지향형 고객에게 이 상품을 팔라고 PB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금감원은 펀드 사기 철저하게 조사하라. 제가 나이가 93인데 디스커버리가 뭐 어찌 생겼는지 그것도 폰도가 무엇인지 알턱이 없는데 은행 쪽에서 기업은행 쪽에서 이제 권유를 했기 때문에 3.8%로 그런 이자만 보고 거기 가입을 했죠. 뭐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절대 가입 안 하는데 뭐 절대 안심하고 하십시오.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거죠. 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 보면 절대 안 하죠. 뭐. 이탈리아 의료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은행에서 팔렸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100% 상환된다. 100% 보장된다. 이거는
1년 1개월이고 연 5%에 확실하게 주는 거다. 그냥 이것만 보내고 그날 아침에 막 이건 선착순이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막 빨리 해라. 하나은행이 판 헬스케어 펀드는 알고 보니 1년 만에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언제 상환될지조차 불확실합니다. 현재 1,500억 원이 넘는 돈이 묶여 있습니다. 단기 채권으로 주로 구성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중간에 장기 채권이 편입이 됩니다. 이게 PB들한테 야, 니들 언제부터 상품 부실한 거 알았어? 그러면은 몰랐대. 4월달부터 알기 시작했지. 정말 그랬을까? 뭐 드실까요?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파스타가 맛있다고 하던데. 저는 상관없는데 한번 불러보죠. 네. 저 여기요. 저 이 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저희 주로 파스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셔서 저희 인기 메뉴로 소문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파스타로 주세요. 네. 저희 선불입니다. 선물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파스타인데요? 예, 파스타 2개요. 아니 시킨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한번 불러보죠. 여기요. 저희 파스타 주문한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오는데요. 저희 주방장이 지금 방금 재료를 사러 가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재료가 없다고. 저희도 전혀 몰라서요. 주방에 재료가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정말로 몰랐거든요. 이게 이탈리아 채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드는 고객들이 하나은행을 가가지고 아니 왜 안 주냐.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내 돈 안 돌려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해외 이탈리아 채권에 투자한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장기 채권에 투자됐다 이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그 투자를 해외 자산운용사가 했으니까 은행은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 뭐 이런 거. 아까 조고벌이 한 것처럼 몰랐다, 죄송하다. 이 말만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죠. 아니 뭐 어떻게 된지 한번 불러보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파스타는 오긴 온답니까? 맞아. 파스타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예. 햄버거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햄버거는 진짜 빨리 나오죠? 네. 네, 그럼 햄버거를 주세요. 2개로, 네. 햄버거도 선불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돈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는 거야? 그 메뉴가 달라져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햄버거 2개 있어요. 예. 잠깐만요. 햄버거도 안 나오나요? 저기요. 햄버거는 왜 안 나옵니까? 저희 주방장이 따로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수제 햄버거라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왔다 걸려서 지금 검찰 조사를 가 있다네요. 예? 아니 조분이 요리사가 검찰 출두하고 한다면 알고 갔을 건데 모르셨다고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믿어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보시나요? 빨리 나오는 게 햄버거라고 추천까지 해주셨잖아요. 자신 있게. 그런데 검찰 수사받으러 갔다라고 주방장 그렇다고 하면 같이 일하시는 분이 몰랐다는 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디스커버리 펀드가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 그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영했던 해외 자산 운용사가 불법 자산 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러나서 미국 검찰이 자산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판매사들은 국내 판매사는 기업은행은 고객들한테 돈을 못 돌려주는 거죠. 저희들은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검찰이 자산 동결을 한 걸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고도 판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조금은 태도 보셨잖아요. 진짜로 몰랐어요. 자기는 정말 몰랐다고 정말 오리발 내미시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리발만 내밀면 되는 게 이 사모펀드 시장인 거예요. 근데 팔 때는 그렇게 안 팔았잖아요. 팔 때는 은행이 감언이설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은행이 이 상품을 팔 때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예금처럼 팔았던 거거든요. 전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모펀드 부실을 몰랐느냐는 제작진 질문에 대해
은행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들도 운용사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각각의 편입자산과 각각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운영되는지까지는 사실상 운용사에서 이제 자기들 책임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독할 수 있는 건 범위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판매사의 롤이 아니니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제작진은 은행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들을 취재했습니다. KBS에서 왔는데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 약속하고 싶어요. 아니요. 전화가 안 되던데요, 아예. 네. 명함 좀 주시겠어요? 여기 건물주한테도 지시가 내려왔어요. 때문에 저분들이 만나기 싫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쪽입니다. 취재 중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로부터 뭔가 수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렇게 15개 운용사가 뭐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한 건가 아니면 다 다른 식으로 은행에서 처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상품을 제안할 때 이쪽에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쪽에 뭐 상품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 상품을 제안을 했을 때 나름 뭐 높고 안정적으로 회수가 됐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OEM 아닌가요? 은행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뭐 크게 봐서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제안은 이제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거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뭐 처음에 이렇게 저희 회사보다 그 전에 설정한 펀드가 있고 수익률이 괜찮다 보니까 이런 몇 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하나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불법으로 펀드 설계에 관여했다는 OEM 펀드 의혹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만 사모펀드 설계와 운용이 가능하고 은행은 판매만 해야 합니다. 은행이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걸 OEM 펀드라고 합니다. 외주업체가 대신 제품을 만드는 OEM과 유사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아닐까요? 불법 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해당 녹취를 분석해봤습니다. 은행에서 처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상품을 제안할 때 이쪽에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쪽에 뭐 상품을 설계를 해가지고 6개 정도 되죠? 7년부터 하면 OEM 펀드라고 볼 수 있으면은 좀 강한 정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관계자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녹취도 뭐 증거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증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을 설계했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또 다른 녹취의 불법 행위 여부도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몇 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하나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청이 왔다 이런 이제 이 워딩도 사용을 하는데 뭐 그것도 OEM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OEM의 시작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판매 회사가 제안을 하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OEM 펀드가 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 펀드를 설정할 때 이게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런 역할을 다 맡아서 하면은 이게 서로 감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할을 나눈 건데요.
근데 지금 OEM 펀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결국 설정부터 또 운용 전반적인 데까지 다 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거죠. 불법으로 설계된 OEM 펀드 판매 정황을 취재하던 도중 핵심 직원 한 명이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잡아왔어요, 정말. 잡아와가지고 취조를 해서 너 이거 처음부터 알았지? 뭐 걔는 아니 우리가 물어봤대요. 너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면 자기도 처음에 이럴 줄 몰랐다고 했대요. OEM으로 의심되는 헬스케어 펀드를 처음부터 기획한 신모 씨입니다. 하나은행 본점은 상품 기획과 세일즈의 기획, 상품 기획과 세일즈 기획까지 주도하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그만뒀어. 이 좀 뭔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다는 얘기를 몇몇 PB들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신 씨는 사태가 터진 이후 은행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를 계속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다는 게 드러난다면은 그거는 은행의 직원이 그렇게 한 거니까 본점의 주 담당자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사기나 이런 건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신 씨를 만나진 못했지만 은행이 펀드 운용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나은행이 실제로 고객에게 준 상품 제안서엔 1년 만에 환매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만기 설정에 자신들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그냥 운용 입장인 거고 은행에서 그걸 어떻게 고객들한테 판매했는지는 저희는 잘 알 수가 없고. 펀드의 실제 만기는 보통 2년 1개월이나 3년 1개월입니다. 일단 작년에 판매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3개월 내에 상환된다. 실질적인 만기는 13개월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뭐 상품 제안서 기재만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에 반하는 설명이고요. 하나은행 내부 직원도 은행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은행으로서는 되게 약해했거든요. 왜냐면 그 운용사랑 관계가 없거든요. 막상 까보니까 이제 완전 난장판 채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은행에서 약점이 되는 거예요. 상품 담당자가 자기가 그렇게 쓴 거예요. 무조건 상환된다. 그 만기는 1년이 실제 만기 1년 1개월이다. 국적 분쟁으로 가는 건 PB가 제안으로 만들어서 준 게 이게 이제 뭐 공식 제안서처럼 흔히는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착오예요, 착오. 착오도 100% 맞아요.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대한 사실을 내가 착각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하나은행은 판매사로서 판매만 했을 뿐 조기 상환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2018년 1월에 판매한 라임 헬스케어 펀드. 만기일이 2020년 1월이었는데 2019년 7월에 조기 상환됩니다. 장기 채권에 투자됐기 때문에 상환이 어려웠는데도 고객들은 투자금 230억 원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조기 상환되기 직전 하나은행이 새로 판매한 또 다른 헬스케어 펀드가 있습니다. 모두 240억 원 규모로 같은 이탈리아 의료비 채권에 투자한 펀드입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이거를 조기 상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금이 1조다. 그러면은 이 돈을 조기 환매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품은 유지가 되고 그럼 다시 1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리파이닝식의 개념입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금액만큼 또 다시 누구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신규 자금을 모집을 하고 판매 자금 맞춰주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PB들도 아실 텐데. 네. 이거 저희를 조질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런 내용을 고소한 만큼 조만간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두 펀드의 금액과 기간이 다르고 운용사도 달랐기 때문에 돌려막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신씨가 있다면 신한은행 쪽에도 핵심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라인 펀드 부실 알고 판매하셨나요?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신한금융투자 윗선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요? 올해 3월에 구속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입니다. 2018년 11월에 무역금융이 부실이라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금투는 계속 팝니다. 무역금융펀드를. 2019년 7월에 신한은행은 CI금융펀드를 계속 판매를 하거든요. 이 CI펀드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상품입니다. 라임 CI펀드 판매액은 2,700억 원이 넘습니다. 판매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사인을 PWM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PB하고 신금투 PB 두 명이 이제 저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그게 안전하다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계속, 그리고 또 자기 실적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자기 차례인데 어쩌고 하면서 계속 사정을 하니까 아유 그래 설마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은행에서 이렇게까지 장담을 하는데. 하지만 신한은행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금융투자에 대한 정보는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신한은행 조직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신한은행 부행장급 5명은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직을 겸직합니다. 금융투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은행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신한은행이 라임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팔았다는 의혹에는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라임 CI펀드 기준가 그래프입니다. 라임 CI펀드 1호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다가 9월에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부실 자산이 CI펀드에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신한은행이 펀드 부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한 7호 상품의 기준가를 살펴봤습니다. 변동이 생긴 시점은 8월 1일.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겁니다. 신한은행 내부 관계자조차 의문을 제기합니다. 8월 1일부터 7호가 등락폭이 엄청나요. 등락폭이 이 정도 심한데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라임에서 자료를 주는 걸 가지고 기준가를 기록하는 건 신한은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고객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큰 아킬레스는 맞거든요. 8월 1일부터 변동을 알았으면 8월 1일부터 그 이후에 펀드는 설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은행 측은 기준가 변동이 환율 변동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 라임 CI펀드가 환해트 상품이거든요. 환해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환율이 변동하는 거에 대비해서 위험을 리스크를 없애는 거래를 했다는 건데 환율의 변동에 따라 기준가가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 활성화가 논의된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 합리화입니다. 사모펀드 제도를 기존에 사후 등록제, 사전 등록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통일적으로 사후 보고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5년 정부는 시행령을 바꿔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을 1억 원으로 내렸고 운용사들이 신고만 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완화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모험 자본 공급입니다. 혁신 자본을 그럼 누가 공급할 거냐? 이건 약간 리스키한 거,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찾자. 그게 바로 모험 자본 공급이고 그 주체가 사모펀드라고 생각한 거죠. 문제는 감시 규제가 약해지면서 운용사들이 펀드 운용 보고 의무 등을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지게 된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규제 완화 5년 만에 자산운용사는 19개에서 233개가 됐고 사모펀드는 4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외형은 급격히 커졌지만 감독 시스템의 허점은 그대로였고 결국 사모펀드 시장은 운용사와 증권사, 은행의 탐욕에 노출됐습니다. 사모는 위험한 거, 사모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사모라고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공모는 대중에게 정보를 오픈하는 거죠. 사모는 투자자한테 풀리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합리적 대등한 협상력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 전제에 의해서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게 가능해지죠. 사모펀드 감독 사각지대를 방치하던 금융당국은 부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했지만 판매사의 의무와 처벌 수준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사모상품을 거의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매사 입장에서 그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 위험한 자산을 팔아서 손해가 왕창 나서 이 사람이 삶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법적인 규율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강하게 있는 거죠? 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감독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놓잖아요. 건전성 규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투자자가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법적인 소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갖춰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거죠. 미 하원 청문회입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유령 계좌 20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If somebody walked into Wells Fargo tomorrow and robbed your bank or defrauded your bank, and I am sorry that I robbed this bank. So please don't prosecute me because I am sorry now that I robbed this bank. I am deeply sorry that we failed to fulfill our responsibility to our customers, to our team members, and to the American public. 웰스파고 은행에는 3조 6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존 스텀프는 450억 원을 몰수당했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5천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올해 3월 우리 국회도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핵심 내용은 막판에 빠졌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이 손해의 3배까지 과하게 물릴 수 있다라는 지점, 즉 잘못해서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하겠죠.
현재 은행과 DLF 피해자들 간 자율배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치매 피해자 김 씨는 55% 배상을 제시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상받는 기본 항목인 55가 된 거죠. 이게 왜 어떻게 말이 돼요?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한테 이런 적용이 무슨 의미냐고요. 치매인 상태에서 이걸 들었는데 그냥 사기인 거죠. 은행의 탐욕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 사모펀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발하죠. 왜냐면 이게 이번에 직접 당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근데 본인이 일 아니면 관심 없어요. 그럼 이제 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해요. 새로운 고객에서 계속 발생을 해요. 본인이 뭘 잘못한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요. 잘못했던 거 모르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 나 본인 잘못 아니라고 그래요. 모르니까 행정소송하고 난 책임 어떤 하느냐니까. 분산 투자하고 도자를 시스템 가지고 직원들 교육하고 손님들한테 제대로 투명하게 알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 PB들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고객 차원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이거죠. 하나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의 기관의 문제라는 거죠. 돈 이런 것도 화가 나는데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운용사와 맺은 계약에 의해서 판매사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운용사가 뭔지도 모르고요. 운용사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나은행이라는 곳을 믿었고 PB를 믿은 거예요. 탐욕이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인정해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근데 약탈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탐욕이 도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